현대차가 이제 관세 해법으로 120만 대를 미국에 생산하겠다 하고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money is pouring in. Money is 돈이 pouring in.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밍상 사실은 굉장히 현명했던 행동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관세로 압박하니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잖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준 거죠. 문재인 정부의 안미 경중,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모든 거. 중심으로 예. 했던 거. 근데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두 개 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외교안보 노선을 이제는 재정립해야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요즘도 매일같이 신문을 장식하는 한 분이 계시죠. 뭐 국내 일도 국내 일이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거의 매일같이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까요? 취임 후 2달밖에 안 됐는데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미국 국내 정치, 또 우리와 한국이 관계된 대외 정치, 또 세계와 관련된 전략, 이런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로 계시는 안병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 주의 깊게 보고 계시죠? 예. 근데 뭐 워낙 매일매일 뭐 상당히 어떨 때는 대담한, 어떨 때는 충격적 행위들을 하셔서 팔로우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학문 쪽에서 이제 보고 계시니까 매일매일 뭐 요동치는 그런 발언들에서도 뭔가 맥락을 잡고 계실 텐데 지금 한 취임 후 2달 정도 됐죠? 예. 2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2년. 저는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뭐가 다른 뉴스가 나오니까 거의 2년 같은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어떤 행보 좀 간략하게 좀 평가해 주신다면? 일기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시고요. 원래 이분은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래서 일기 때는 사실은 굉장히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분도 진화하는구나. 그러니까 패배하시고 나서 상당히 정책팀과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제가 놀라운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에만 주목하는데 저희 대통령제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보다 어쩌면 비서실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 2기에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어떤 국정운영을 하는가를 전 주의 깊게 보는데 선거운동 초기에 제가 계속 그 한국의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지 와이스라는 네, 탁월한 여성이죠, 여성. 예, 탁월한 여성을 그리고 굉장히 노해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셨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이분이 이번 최소한 2년간은 상당 부분 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기와 달리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떠나서 아주 신속하고 계속 그 상대를 흔들어 버리면서 국내외적으로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행정명령들, 계획했던 아젠다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순항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애들 보기엔 그냥 그런 깊은 연구 없는 사람이 보면 뭐지? 아침에 한 말 바꿨다가 또 뭐 멕시코에 뭐 캐나다에 관세 25% 했다가 또 반응이 나오면 그럼 유예 막 이런 걸 보면서 뭐지? 준비가 안 됐나 하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준비된 그런 아젠다들을 체계적으로 좀 집행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결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원래 이분이 가지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그때그때 누구랑 통화했는가 네. 그때그때 어느 리모컨으로 어느 채널을 받는가 이거에 따라서 럭비공처럼 움직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의 행보를 그 다음날 예측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방에 무슨 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한 그분이 방금 최종 통화와 리모컨을 어디다 눌렀는가. 그래서 사실은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의 예측도 많이 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물적 본능과 즉흥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비교적 큰 줄기는 맥은 준비된 데 따라가고 있다. 예, 그런 것이 상당 부분 그 수지 와일즈라고 하는 비서실장의 어떤 보좌 덕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지켜보신 여러 가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뭐 불법 인여들을 뭐 마구 추방해버리고
또 관세를 뭐 때린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그런 특성 또는 준비된 어떤 정책들이 반영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국내적으로 보면 네. 이제 학문적 용어로 저는 저희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로 권위주의적 파퓰리즘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번 집권 2기는 특히 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니까 입법 사법에서 행정부를 활용해서 본인이 가지는 상당히 제왕적인 통치 스타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법적 스타일,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함부로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과거 2차 대전 때나 존재했던 적성국민법,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재패니즈 아메리칸,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몰아넣었던 그런 법을 세상에 모두가 다 잊은 무슨 곰팡내 나는 서재에 있는 그 법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사실은 미등록 이민자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추방해버린다고. 거의 토끼몰이 하고 심지어 영주권자인 학생들, 그다음에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 영주권에 해당되는 친구도 이번 얼마 전에 문제가 됐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죠. 네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건국의 시조서부터 지켜왔던 좀 자유주의적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무너지고 있다. 라는 점이 트럼프의 특징이자 저는 집권 1기 국내적인 저는 특징이고 그 부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그죠? 굉장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는 어떤 권위주의적 이제 포퓰리즘이 작고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외 정책에서 사실 네.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학자가 쓰기는 좀 그런데 제가 2016년 때부터 사실 트럼프를 주목했던 사람이고 책을 몇 권 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드렸던 얘기인데 오히려 트럼프의 외교 안보의 노선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은 마피아 멘탈리티. 마피아 멘탈리티. 그게 좀 표현이 좀 센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니 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집권 2기가 되니까 미국에서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피아적 어떤 세력, 그리고 푸틴의 마피아적 권역, 시진핑의 마피아적 권역, 이런 권역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하기에는 나와바리.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표현인 게 이분은 푸틴이 뭐 나쁘다고? 아니, 나는 이 사람 힘이 세고 나 이 사람 권역의 지배자인 거에 대해서 난 존중해. 심지어 나는 존경해. 그런 마초적인 위에 상체 벗고 얼음물에 들어가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매혹이 있습니다. 강함에 대한. 그리고 세력권. 사실은 국제정치에도 세력권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현실주의다, 고립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고립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 당황스럽잖아요. 왜냐하면 파나마, 그린랜드, 캐나다 51개 주화,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을 고립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은 동물적인 어떤 권역, 마초들의 권역 속에서 힘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힘의 관계 속에서 가치라든지 자유주의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약소국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건 이 사람의 사고 구조에 없다. 전혀 네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존재를 인정하고 세력 균형을 좀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좀 표현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사전에서 뷰티풀한 언어가 테리프다. 네. 어떻습니까? 테리프. 사실 우리 신문에도 이렇게 일면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현대차가 이제 관세 해법으로 120만 대를 미국에 생산하겠다 하고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그걸 봤는데 money is pouring in.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그러면서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야.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어떤 관세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성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하고 그렇게 불화하고 캐나다 시민들 지금 막 엄청나게 분노하더라고요. 반미 감정이. 네, 그냥 미국하고 이제 관계 끊어내야 할 정도로 막 전기 끊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관세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통적 가장 가까운 우방인 캐나다, 유럽 이런 데를 화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이게 좀 실패작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지금까지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타이밍상 사실은 굉장히 현명했던 행동이다. 현대차의 투자가 예,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지금 관세를 왔다 갔다 하고 국내외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약간의 둔화 기조가 지금 보이거든요. 인플레가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관세로 압박하니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잖아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준 거죠. 다만 대한민국 시민의 입장인 저로서는 아쉬운 건 이제 거기다가 그만큼 의지에나 투자하는 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되면 일자리가 예, 그런 이게 거죠. 제로섬이니까 그건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현대자동차 입장에선 그리고 뭐 관세나 이런 데서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소 일단 1단계는 성공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태까지는 일단은 왜냐하면 이런 루이지애나에 투자가 쏟아져 나르고 있고 또 TSMC 그러니까요. 예, TSMC도 뭐 거의 공장을 옮기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대만 가지고 대만을 거래 매물로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것 같으니까 대만도 긴장해서 TSMC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멕시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멕시코 내부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 때 가장 중요했던 아젠다이자 이번 국정 운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젠다 소위 미등록 이민자, 즉 트럼프가 얘기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민에 대한 법과 질서라는 점에서 멕시코는 바로 관세로 압박을 하니까 너네 펜타닐, 그다음에 니네 국경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세 더 때릴 거야라고 하는 관세를 이용한 사실 1기 때 별로 보이지 않았죠. 1기 때는 경제적 관세 논리였는데 2기는 정치적 논리로 관세로 하니까 사실은 멕시코의 대통령이 상당히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했죠. 그 셰인밤 대통령이 뭐 10,000명을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국경을 지키겠다 막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직은 아마추어니까 트럼프와의 대응이 노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멕시코 대통령의 행보는 저희 한국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게 뭐든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셰인밤 대통령의 사례를 많이 들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말하면 거기서 대응해주고 대응하면서 만족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일각에서는 워낙 또 2기에도 당선되시고 하니까 거래의 어마어마한 현인, 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협상가는 사실은 최고 A급의 협상가는 자신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의 어떤 과시해야 될 필요성 혹은 나르시즘 가는 게 없어야 즉 취약점이 없어야 탁월한 협상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탁월한 협상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A급은 아닙니다. 너무 심리적 취약점이 많아요. 맞아요. 거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성공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결국 미국의 인플레를 부추기고 경기 침체가 되고 지금 주식시장도 엄청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견해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2년 후 중간선거. 이게 이제 가장 모두가 다 귀추를 주목하는 포인트죠. 지금 경제 둔화 지표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불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전 세계 교과서상 관세라는 게 맥키니 때나 먹혔던 거지. 그리고 맥키니, 그러니까 25대 트럼프의 영원한 우상. 트럼프는 본인의 레가시가 제2의 맥키니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1기 때도 원하셨고 2기 때도 원하셨습니다. 관세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그렇다고요. 예. 근데 뭐 사실은 맥킨리 하원 의원 시절에도 재미 본 건 아니거든요. 경제 불황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이 글로벌한 경제의 상황은 다르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한들 관세나 이런 것들이 가지는 정치적 논리, 그러니까 즉 시그널, 우리는 이제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트럼프식의 표현을 빌자면 딥스테이트 혹은 보스턴, 텍사스 오스틴, 뭐 맨하튼 저기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저 스탠포드 근처의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중서부에 미국을 지켜온 주류인 노동자를 전통적인 백인 위한 그룹. 정당이다. 그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당신들을 다시 루저가 아니라 당신들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시그널을 하는데 관세만큼 좋은 게 없죠. 아까 이제 예를 든 현대차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 그럼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뭐 3만 2천 개를 얘기했던데 그런 것도 결국은 관세가 아니었으면 굳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공화당 정부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뭐냐면 그 점에서 일단 거기 일자리는 창출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관세를 통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품 업체들 이제 그런 곳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경제가 위축되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린 것 같이 함께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조금 현재까지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 2년 뒤 우리 중간 선거에서 어떤 그 효과를 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뭐 관세를 때리고 또는 뭐 이제 북한과 접촉하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참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서구 선진 국가들이 금융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가면서 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조업 부분이 극히 취약해진 미국은 거잖아요. 뭐 완전 공동화됐죠, 뭐 사실은. 예. 근데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제 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구가 금융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 가는 사이에 저희들은 그렇게 빨리 가속화가 안 되면서 제조업이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이잖아요. 네, 아직은 뭐 우리가 그런 예. 떡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거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 패러다임이니까 제조업. 그다음에 약간의 슬픈 기적인데요. 뭐 방산업. 슬픈 기적이죠. 냉전의 최후의 전선이 가지는 우리가 그걸 버리지 않았던 게 그래도 예, 다행이죠. 그 슬픈 기적이죠. 그리고 방산은 제조업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그 다음에 방산, 최근에 얘기하는 또 조선업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운이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런 거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우리가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전공이 미국 정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그겁니다. 오바마 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지면서도 아직까지 비록 딥시트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비롯해서 AI 부분은 중국이 아직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AI 부분에서 오바마 시절에 그 백악관이 AI 이니셔티브를 AI 발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백악관 차원에서 한국처럼 미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아쉬운 건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그런 산업 정책, 특히 21세기적 산업 정책, 우주, 양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용산이면 용산이 해야 될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각각의 기재부가 해야 될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관된 근데 현황 파악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로드맵, 그리고 그걸 진보이든 보수이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문제의식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전략적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참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늘 좀 얘기하는 게 결국 미국이 아까 얘기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역키신저적 발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중국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우리가 스탠스를 취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추상적인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화두를 감히 한번 계속 한 몇 년째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 뭐 그 시대 때는 상당히 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가 반면에 또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한미일 모든 것. 중심으로 예. 했던 거.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두 개 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 문재인 정부 분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은
자신들의 외교안보 노선을 이제는 재정립해야 된다. 기존의 자기네들의 노선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마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번 초당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마치 미국의 리차드 아미티지 보고서, 뭐 9.11 커미션 이런 것처럼요. 그 점에서 중요한 건 그 공통의 아젠다를 만들 때 진보이든 보수이든 합의해야 되는 건,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가 정글, 그 정글 중에서 특히 미국의 어떤 강력한 세력권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희가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라 그런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왜냐하면 네. 민간 국가 이슈에서 벌써 당장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우주 그거 기술, 조그만 거 하나에도 발칵 뒤집히는데. 양자 암호 기술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우주 기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고급 반도체.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세계 최고의 R&D를 갖고 있는 미국과 상당 부분 협력해 나가는 것들을 더 강화해야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놓쳤던,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브릭스 국가들과도, 그 국가들 입장에서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한 선진국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당분간 아니니까 최소한 2년이나 4년간은 정글이니까 그 국가들과도 훨씬 더 깊숙이 서로 관련하고, 특히 그걸 떠나서 기후위기는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해결하겠습니까? 그 점에서 저는 안미경중과 지나친 한미일, 이 두 노선은 틀렸다. 이제는 그건 폐기하자. 네. 그리고 함께 좀 새로운 노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노선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냥 추상적인 저 같은 학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대중적 용어는 아닌데요. 말하자면 저는 공화주의적 공존 공영의 노선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국내에도 공화주의가 필요하지만 외교 안보에 대한민국의 공화주의 노선은 이거다라고 한번 소프트 파워, 저희의 담론을 가지고 세계를 한번 수출해보자. 감히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교수님께서도 그런 쪽에 좀 어떤 우리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크게 좀 기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립하는데 쉬우면 뭐 고민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참 중요한 그런 시기 같아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서 그 어떤 세계 질서에 그럼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우리 안병두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게 역시 미국이죠. 그것이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이 대담을 통해서 좀 잠깐이나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고 또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양 교수님 좀 더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